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입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하늘은 울상이네요. 하필이면 왜 오늘 비가 오는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강풍도 몰아친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비가 내리는 건 엄마 아빠 탓이 아니에요. 짜증내면 안 됩니다. 약속. 네, 경건한 마음으로 신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은 항상 설렙니다. 긴장도 되고 또 첫 단추이니만큼 잘 끼워야겠죠.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그 안정성을 검증하는 문제를 회담 의제로 처음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이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고 합니다. 정상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로 열릴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란말이를 직접 대접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아니 이 계란말이가 도대체 뭔지 연일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건지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엿장수입니다. 이 쩔꺽쩔꺽 소리를 내는 큼직한 가위로 이 엿을 떼어 파는 엿장수의 최고 권력은 아마 이 엿의 양을 본인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겠죠. 엿장수 마음대로. 조선일보 6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사자들인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탈당이나 이 징계 등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한 민주당 처분 매번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이 짤짤이 거짓말로 변명해서 논란이 됐던 최강욱 의원은 징계 재심 절차가 1년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돈봉투 의혹 처분과는 상반된 결과인 거죠. 한 민주당 의원은 아니 누구는 방탄이고 누구는 탈당시키냐 이게 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전 코미디 프로에서 이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게 있었죠. 너무 아저씨 인증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거기에 물음표입니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듭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0.25%포인트를 높이면서 5.25%로 상향됐습니다. 미국 물가 둔화 흐름에 일각에선 이제 금리 인상은 막바지 아니냐 이런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연이은 은행 위기 불안에 주식시장은 오히려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이 기준금리 격차도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 유출, 거기다가 강달러 지속 현상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 경제 바짝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노 관심.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칭찬이나 선풀이 좋습니다. 한겨레 13면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무려 65년을 기다려온 대관식,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집니다. 즉위 서약식에다가 황금마차 타고 시가행진도 하고 찬송가 공연에 콘서트까지 볼거리가 많은데 정작 영국인들 절반 이상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노관심.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이 파업 탓에 초청 인원을 줄였지만 1,700억 원이나 드는 고비용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영길 전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강내구 회장의 영장 기각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인물들 증거인멸 포착됐다. 어제 검찰이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기각 13일 만입니다. 재청구죠. 보강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추가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강내구 회장의 이 신변 확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13일 만 재청구. 영장 기각 당시에 강 회장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오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시원하게 양심 선언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폭로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 선언하세요. 돈 누구에게 제발 양심 받아가시나요? 선언하세요. 기각 당시 사유가 증거인멸 시도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게 당시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런 재판부의 당시 판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이러면서 재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인들도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예측을 해왔어요. 그럼 이제 기각이 됐죠. 그 영장에 있어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뭐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판단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사실 이제 영장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장 판사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 회유했다고 단정이 어렵다. 또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단정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단정이 어렵다 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도 영장을 발부했을 거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판사의 영장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PC가 교체됐다랄지 아니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을 냈는데 거의 초기화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랄지 아마 또 회유했다랄지 아니면 증거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증거를 좀 확보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 이제 다음 다른 뭐 판사가 영장을 심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얼마 전에 이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면서 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범으로 강내구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을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강내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강래구 이 회장의 이 영장이 기각된 것을 굉장히 본인의 어떤 확신, 나는 무죄라는 확신의 어떤 근거로 쓰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청구가 돼서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발부가 됐다, 영장이.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공색해지거나 난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저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것이 무죄와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때도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애매한 그 내용으로 어떤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핸드폰의 초기화라든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추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재청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녹취 자체가 이미 영장 청구의 뭐 유무와 별도로 이미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증거들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본인에게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거 자체가 있었던 범죄 행위가 없어지거나, 물론 지금 우리 범죄를 했다는 전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직 의혹 단계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앞으로 이정건 강래구 간에 상당히 많은 법정 다툼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과 이승만, 윤관석 의원의 조사가 끝나야만 자기 혐의가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저런 것의 여부와 나의 무죄의 연관성은 극히 찾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에 앞서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거의 초기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강래구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사건 관계자들을 발언을 회유하거나 혹은 말맞추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공개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강래구 협회장이 엑기스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녹취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이거 내용이 우선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중에 강래구 협회장은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방금 들은 녹취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당시 하도 돈을 달라고 징징대서 농담으로 한 얘기였다. 녹취록 속의 어떤 대화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하는 모습인데, 아니 방금 들었던 그 녹취 내용, 이걸 농담으로 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생생한 대화가 드러났고요. 불간의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과의 대화도 생생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돈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메시지가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바 스폰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저 정도면 사실상 갈취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100만 원을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정도는 갖고 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엑기스를 전수한다고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눈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관련된 객관적인 물증 등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는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인도 결국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 재청구에는 검찰이 좀 자신감을 갖고 추가 영장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TPO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시기,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옷을 입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였어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이 시기에 이 측근들이 나누는 얘기, 그런데 이게 농담이었다. 굉장히 엑기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이 될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데도
전용기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농담이 가능합니까? 농담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적절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구체적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 검찰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보입니다. 사실 뭐 다른 분들이 뭐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정황 증거 나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검찰이 지금 이 구체적 정황 증거에 대한 이런 실제적 증거 제시를 하지 못했는지 사실 여기에도 궁금증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당 부분들이 뭐 농담이다 이렇게만 영부영 넘어갈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그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가지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여론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은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그 정도의 증거 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계 현자 김영주 의원님께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은 선거를 또 치러도 보셨고 기획도 해보셨고 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농담으로라도 가능합니까? 하신 뭐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더 이제 제가 상실장 할 때는 역으로 이용을 하죠. 맨날 전화해서 뭐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이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 있는데 점심 한번 사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옵니다. 실제로 요즘 캠프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각 부문별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직원들 책임지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캠프 자체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말하자면 직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자기가 어쨌든 자기 직원들을 네. 상실이면 상실에 한 10명을 매일 15일 동안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한 달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밥을 살 것이냐 궁리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누구를 저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지금 스폰서라고 용어 자체도 매우 저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얘기한다. 아하. 사람들을 정당하게 제일 이 장면에 제가 분노하고 조정해야 될 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원하는 자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스폰서라고 하는 용어로. 그냥 호구 아닙니까? 호갱.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빨대에 꽂아서 줄 것 같은 저런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말하자면 나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정당한 후원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매우 거슬리는 부분이고 정말 정당한 정치하는 데는 지금 이런 식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리면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나왔는데 이게 진짜 사실관계와는 명확하게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검찰에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도 이 정도 정황 증거가 나왔으면 그 구체적 사실을 입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입증하려고 구속영장에다가 적시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 구속영장에서는 구속을 못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이거 입증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언론에 공개된 이 녹취록, 그러니까 여론재판을 만들어냈던 이 녹취록 말고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도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재청구 될 때는 어떻게 발부될지 기각될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영장 기각 사유가 뭐 입증이 안 됐다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뭐 사안은 전부 다 입증이 된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이랄지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증거인멸했다는 증거를 좀 확실히 뭐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자체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 혐의는 인정되는 걸로 아마 재판부터 봤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저 정도의 녹취록이 나오면 경험이랄지 뭐 그런 변호사 경험, 검찰 경험에 의하면
다 나와서 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잘 봐주세요. 뭐 어쩔 수 없었고 그게 관행이었고요. 실비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벌가치, 정상 참작사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정치인들 특징은 그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르세요. 너무 명백한데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 확정돼도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한명수 전 총리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저는 다 유죄다고 인정했는데도 그걸 아니다고 얘기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죠. 댓글 조작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확정됐는데도 마치 자기가 어떤 희생양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를 계속 해야 하고 어떤 정치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부인을 하고 자기 방어 끝 차려서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영장이 재청구됐으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판단을 또 할 것이고 앞으로 본안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망, 추측의 단계이긴 합니다. 돈봉투 이 스폰서 의혹으로 스폰서로 지목이 된 김모 씨가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시죠. 8천만 원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따님께서 대선 캠프 들어갔던 거는 그 어떤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 강래구 씨가 돈 마련해 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같은 것 그럼 강래구 씨하고 친분은 없으세요? 송영길 대표한테 뭐 직접적으로 후원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지금 보면 다른 질문에는 전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재명 이 경선 당시죠. 대선 캠프에 입성을 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청탁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질문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뭐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딸과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딸과 관련돼서 제일 잘하는 분이 이분 아니에요? 부모겠죠. 네. 뭐 본인의 딸과 관련해서 모를 리가 없고요.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뭐 일부는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분이 지금 그 9,400만 원 중에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후원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 있어서 586 정치인 들고 굉장히 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아마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경선 캠프에 8천만 원 정도의 어떠한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그게 뭐 사적이든 것이 아니면 뭐 공적으로 됐던 간에 상당히 뭐 송영길 대표하고는 마이크한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후원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청탁을 했을 때 이건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딸이 캠프에 들어와서 일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또 당대표에 당선된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민원 사항일지 그런 것들을 좀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요, 이 돈봉투 사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현역 의원들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가 된 데다가 검찰 관계자가 사건 관련으로 입건된 이 현역 의원들에게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 의원 출석일 조율 과정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사람이 당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정치 검찰에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나가서 제대로 소명을 할까요? 소환에 응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을 떠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탓을 하게 되죠. 네. 뭐 기획 수사라는 둥, 정치 탄압이라는 둥.
근데 국민들이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검찰이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당에서 떳떳하게 맞서갖고서는 소명하고 해명하지 왜 당을 떠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당을 떠나고 검찰에 맞서겠다는 현재의 구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련의 탈당 행위들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일단 검찰 조사실에 가서 소환이 되고 나면 녹취록을 비롯한 어떤 물증들이 확인돼 있는지 아마 의원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탄탄한 만약 증거가 확인돼 있다면 끝끝내 혐의를 부인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이정근 부총장이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네. 1심 재판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재판은 선고가 4년 6개월, 1년 반이 더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많은 내용들에 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인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마냥 모든 것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일단 소환 조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상임 고문이죠. 돈봉투 의원 관련해서 정확한 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10여 명 거론된 분들이 있다. 돈봉투 의원들이 있다.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뭐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 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글들을 통해서 몇 명의 의원들 뭐 명단도 돌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좀 파악된 어떤 이런 정보지 수준이 아니라 좀 파악된 측면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거는 사실 당에서는 수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한다고 해서 거짓말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검찰이나 언론에서 당신 돈 받았지 하면은 돈 받은 사람 으로 몰리는 이런 사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안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걸 좀 털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10여 명이 될지 뭐 20여 명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덕적 해이가 민주당 안에서는 있는 것이고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나오시면서 최신 카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 사실 내년 총선에서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돈봉투 사건에서 아까 스폰서의 딸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이 캠프에 들어와서 실권을 휘둘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관행인 것 같아요. 누구 아들, 누구 딸이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사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지금 스폰서의 딸이 들어왔다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누구 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지인의 아들. 사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누구 아들, 딸, 누구 이런 지인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누구나 공직자라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나도 더 심각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최신 카드를 꺼내려면 이러한 관행들을 끊어내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상임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돈봉투 관련된 내용, 뭐 쇄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자가 라디오에서 물어보니까 쇄신보다도 지금은 돈봉투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돈봉투부터 먼저 하고 차례대로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뭐 쇄신을 하려 그러면요. 뭐 정말 쇄신할 게 많아요.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체제 자체는 스스로 쇄신할 자정 능력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좀 뭐랄까 진보적이고 깨끗한 뭐 그런 이미지라도 회복하는 건데 깨끗한 이미지는 회복하지 않더라도 현재 돈봉투 문제만큼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혹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는 즉 송영길 리스크도 빨리 정리해서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출석하는 게 속도에 지장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박지원 상임 고문 얘기처럼 이 프로세스를 빨리 하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뭐 소신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빨리 출두시켜 가지고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혁신을 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당이 갖고 있는 586의 구성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핵심적인 쇄신은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맥을 집어서 새로운 구사민주의적 길이 아니라 미래혁신적 정당의 진정한 의미의 쇄신 정당의 가능성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도
출당, 그러니까 사실상의 출당,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하게 했지만 사실상의 출당이 2명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여 명이라 하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10여 명이 다 자진 탈당, 그러니까 출당의 모습으로 나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는 게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녹취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자체 조사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전수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럼 당이 더 낭패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당도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어느 기간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굴러갈 겁니다. 근데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설 제목들이 좀 민주당을 향한 제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김영석 교수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민주당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박상인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은 죽었다. 이 내용들이 보면 정말 뭐 어떤 비판, 지적, 진솔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개혁적 정체성이 상실된 부분이 있다. 야당으로서. 그리고 도덕성과 민주성이 상실된 측면이 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라. 이런 애정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새겨들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최근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달라. 그게 먼저다.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대통령과 이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혼자 추는 탱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을 사양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광온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거절한 배경.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부터 나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에게 계속 여러 번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적절하다.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호영, 이진복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안이 계속 있었지만 이 대표부터 만나거나 나와 이 대표를 동시에 만나달라. 이렇게 다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거절한 배경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하려고 이간질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원내대표부터 만나자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반대해왔던 겁니까?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사실 당에는 어떻게 보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당 대표고요. 두 번째가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최고위원순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인 서열 1위인 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원내대표를 만나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갈라치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왔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그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책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신 걸 보면 그냥 이재명이 싫다라는 것 같아요. 난 이재명 못 만나겠다. 내가 왜 이재명을 만나야 되냐. 이재명 같은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우리는 영수회담 이런 거 절대 반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가르기식의 정치가 나오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가 실종됐고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결과물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지금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이재명은 못 만나겠으니까 박광온 원내대표라도 만날 수 있게끔 정무수석한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러니 저렇게 정무석이 나오셔가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얼마나 네 편 내 편 가르기를 좋아하시는지 그 속내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가 싫다 이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살짝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속내가 조금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좀 논쟁도 주고받고 피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자, 저런 얘기도 했었었군요. 대선 좀 지나서 그런지 또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 저희 5명 중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많이 보고 또 최근까지도 봤었던 이 김병민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피의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부적절해서 그런 건지 옆에서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아무튼 아까 저 장면을 보니까 새롭네요. 대통령 선거 때 아마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워낙이나 네거티브 선거가 강하게 있었던 때고 온갖 일들을 끄집어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에 대장동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들이 섞였을 때니까 저 내용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선거의 과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질문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이 남아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놓여져 있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따로 이재명 대표와 둘이 만나는 일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여부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영수회담이라는 걸 존재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도 영수회담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5당 대표 간의 대통령실 회동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당과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뭔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제2의 야당의 대표랑 따로 만나서 모든 것들을 논의하는 시기를 갖진 않았죠.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 또 제왕적인 총재 시절에 나름의 정치 문화가 있을 때는 대통령과 야당의 당수가 만나서 둘이 조용한 과정에 모든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게 되면 당은 내려가서 제왕적 총재의 의견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원내대표를 통해서 대통령과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일방적인 처리로 검수한박 법안부터 많은 일들을 일사처리 처리 통과시킵니다. 여당과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안 처리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은 거부권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또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실질적인 원내에서 법안을 처리할 힘을 갖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고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갈라치기가 나온 게 이른바 비명계인 박강원 원내대표가 나오니까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것 아니냐가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 같은 제안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갈라치기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른 것이 있고 분명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구조는 사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어느 정도 생산성만을 담보되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없고 정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화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도력을 정확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만 협치를 하려고 하고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간호법이라든지 뭐 양국관리법 다양한 법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수회담을 통해서 양 지도자가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었다면 이렇게 정치가 극단으로 갔겠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대승적으로 그래 뭐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라도 나 만나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력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극단까지는 저는 치닫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이 소수 여당인 아직 이제 여당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국민의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검수완박법을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뚝딱 처리해서 통과시켰던 게 민주당의 전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런 일들 없던 거로 하면서 협치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숙고하고 어떤 부분부터 꼬였던 것인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광원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괴념치 않겠다라는 게 그렇게 뭐 마음속으로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좀 구워온 것 같은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 당신이 먼저 만나라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이런 발언들, 당내외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진짜 속내는 어떨까요? 좀 궁금한데요. 글쎄 이제 그게 문제죠. 내가 개념치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 개념치 않은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재명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 부분이고 과연 저 말을 신뢰할 수 있나? 또 다른 각도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실기하셨어요. 어쨌든 정말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싫으면 차라리 제일 먼저 만났어야 돼요. 아하, 오히려 먼저 당일날 만나버리면 계속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야당으로부터 만나달라 왜 거절하냐는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재밌는 부분은 우리 정말 야당의 입장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지위와 박광원 원내대표의 연령과 지위가 다르다는 측면이에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그 대표를 제끼고 만날 수 있는 그 내부의 계수 속에서 아무리 원내대표라도 그럴 수 있는 역량과 힘은 없습니다. 그런 위치가 아니었군요. 예. 근데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는 연령도 더 높고 실제적으로 힘도 사실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매일 법원에 출석하고 그렇다면 당 전체가 두 쌍두마차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의 힘이 더 세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내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첫 번째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주 잘 처신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차원에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내 분위기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빨리 만났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는 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아까 대선 때 우리가 CG로 봤지만 굉장히 좀 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승자 여유를 좀 가졌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법안을 빨리 취임 전에 통과를 시켰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풀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승자의 여유가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더 풀어나가보자라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하셨으면 아닙니다. 대통령 하시는 거 우리 무조건 반대할 거고 우리 민주당은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준비했던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은 그렇게 할 것이야, 민주당은 어차피 말 안 통할 것이야 라고 접근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승자의 여유도 없는 거고 지도자로서의 여유도 저는 부족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계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접근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리해서 다 풀었으니까 국민의힘 하세요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얘기 들어갖고 다 정리하는 가명정당입니까? 이거 민주당이 맨날 비판하는 요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제1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지 말자고 만들어낸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무력화시키면서 검수완박 법안, 그 전으로 가면 임대차 3법,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이르기까지 소수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버립니다.
소수 여당과 국회 내에서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 만나서 뭘 풀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치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여야 간의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하는 게 정치 기본과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일일 텐데 이런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만 만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여야 간의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의미 있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저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내대표 됐건 이재명 대표가 됐건 만난다는 뭐 제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박홍근 전 원내대표 시절에 계속 만나자고 몇 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 같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걸 보면 일단 협치에 대한 손을 내밀었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노를 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굉장히 너무 이재명 대표에 기울어진 그런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호위무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대치 정국이 좀 심해졌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선 견지에서 아니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당시부터 먼저 만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물꼬리 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야당 원내대표 먼저 만나는 거 괴념치 않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좀 싫다는 의미예요. 괴념치를 않는다는 것은. 그럼 원내대표 불러서 얘기해야죠. 만나라. 그래서 협치에 물꼬를 트자. 지금 아까 뭐 인터뷰에서도 전혀 뭐 민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도외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큰 정치할 사람이라고 하면 원내대표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법 이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해를 구하고 와라. 이렇게 물꼬를 틀면 그다음에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해. 나는 그렇게 해서 박홍근 너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왔다. 이제 와서 이제 개념치 않다고 하니까 이거 박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말이 참 이게 해석하기가 진짜 이게 정말 쿨하게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꽁해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좀 해석할 수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 반응이 제일 궁금하겠죠. 지금 보겠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고한 후에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고하겠다는 입장. 응할지 안 응할지도 궁금한데 김형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면 지금 개념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났어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대표를 패싱하는 이런 것에 대한 당내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친명계를 손절하려는 건 아니냐 원내대표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어떻게 할까요? 우선 뭐 지금 이제 먼저 박광원 원내대표가 안 만난다고 얘기한 것은 패싱을 하지 않은 거죠. 우선은 그다음 부분은. 근데 문제는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같은 그 그룹 안에서 만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이 아예 박관으로 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거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는 차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면 이제 언론에서 당장 주도권이 박광원한테 넘어오고 지금 현재 당내에서도 그런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 점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속시원하는 워딩을 하기보다는 개념치 않는다는 아주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개딸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박홍근이 박광원이 만나냐는 반대 여론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숙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체제에서 박강원 체제의 무게중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홍근 의원한테 전화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전화 받아도 되지만 네. 그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앵커가 모르는 소위 말하는 뭐 586 그룹으로부터의 전체적인 당내에서의 포지션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 하더라도 포지션은 또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본 이 이재명 대표의 개념치 말라는 이 발언,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이 개념치 않았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당 서열 순위에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협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패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진짜 안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의 정치에는 더 어두운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라든지 정말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간곡히 필요한데 굳이 나를 만나기가 그렇게 싫으면 나 대신에 원내대표인 박강원 대표라도 좀 만나서 정말 민생, 협치 이런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라라는 고민 깊은, 고민 섞인 대답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는 맞상대화하는 것인데 제1야당의 당대표를 배제한 협치는 혼자 추는 탱고와 같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 쏟았던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대한민국 제1야당에 보내주길 바랍니다. 국정의 파트너는 대한민국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혼자 추는 탱고는 어떻게 추는 탱고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혼자 추는 탱고는 국회 300석 의석이 있는데 169석 의석이 힘만 갖고 마음대로 법안 처리 다 하는 게 혼자 추는 탱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게 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께 설득력이 있을지 다시 한번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의석도 없고 야당으로서 본인이 외치지만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힘에 부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공룡 야당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또 정부와 함께하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70주년 동맹을 기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의원님께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협치의 손을 안 잡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다 떠넘기지 말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맞잡을지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과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모두에게 함께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재판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선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 몰래 사비로 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검찰 관계자가 묻자. 8개까지 이런 일정은 아니었는데 뭐 일정이 있긴 있었고 비용은 십시일반해서 각자 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신용카드 내역에 식비, 숙박비, 유류비 등이 전혀 없던데요? 이렇게 되묻자 김용전 부원장은 숙박비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자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활동들은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래 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 또 조직 담당자들이 후보 본인 몰래 경선 대비 협의 문건한 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아이고 몰래 경선 대비 이렇게 협의도 하고 문건 작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셈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김용전 부원장의 주장 요지는 대선 경선 대비 활동을 하는데 대선에 뛰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모르게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 이런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 가능하지 않죠. 지금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데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고문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후보한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이제 검찰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보고 문건이 있는데 보고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최상위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관련돼 갖고 조직이랄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제까지 그걸 보완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숙박비랄지 경비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거 뭐 십시일반했고 뭐 누가 알아서 내줬다는 얘기인데 알아서 내줬다고 하면 신용카드 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현금은 어디서 난 거냐? 결국 유동규와 관련된 대장도 일당과 관련된 뭐 8억 뭐 4,700만 원, 네. 또 또 뇌물과 관련된 뭐 1억 한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여기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돈이 쓰였다고 생각하고 이게 상식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후보에게 보고가 됐겠죠. 그지만 법은 또 다른 거예요. 단지 상식적인 차원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데 뭐 저거 자체를 저렇게 뭐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받아서 이제 어디 썼느냐와 어떠한 쓰임새를 수사하는 거지 돈 받았냐 여부 자체의 증거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유동규랄지 아니면 남욱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돈 받은 것이 명백하다 이러면 뭐 유죄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진술과 증거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또 법적인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뭐 저도 당내 경선 취재도 해보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취재해보고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 다 해봤는데 뭐 취재는 해봤지만 경선을 직접 뛴 건 아니니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건 옛날에 도시락 싸갔는데 도시락이 비어있을 때 친구들이 이제 십시일반 해주는데 그럴 때 십시일반 들었는데 경선 자금도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경선 자금 중에 일정 정도는 십시일반 하죠. 네.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이번에 뭐 서울시장으로 하자, 뭐 혹은 뭐 대선 후보를 하자 초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십시일반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십시일반으로 그 경선을 다 치러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3억이 필요할 때 십시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저기 김용부 원장 말하듯이 십시일반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혹은 본선의 경우에는 후보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총선 뛸 때 그냥 제 일정에 따라가고 안에 선대본부장이 다 의사결정하게 맡겨주는 것이 훨씬 더 뭐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후보가 앉아가지고 뭐 회의에 다 참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선 대비 회의잖아요. 경선 대비 회의는 대체로 후보자와 같이 하는 그런 전략 회의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돈을 어떤 형태로 만들든 간에 후원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도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집행하고 그래야만 물론 뭐 경선 대비 준비는 비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같은 김용 부원장의 얘기는 설득력이 한 5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정진상 전 실장에 이어서 김용 전 부원장도 석방이 됐습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이 됐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하고 거주지 제한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법원 지정 일시와 장소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조항이 달린 겁니다. 어제 모습, 석방 당시 모습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 밝혔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자금 준비하셨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모르게 경선자금? 아닌데 오늘 재판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으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 유 전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충분히 밝혔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표정이 굉장히 밝은 모습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에 이어 김용 전 부원장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지금 보면
이 주요 플레이어 가운데서는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이 좀 속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등이 얘기하고 또 재판에 이재명 대표까지 나와서 정진상 실장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는데 다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주거지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중요한 직책들이 다 있었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윤리 절차 등에 대한 징계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당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무튼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에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이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도되거나 우리가 듣고 있던 내용들과는 상식적으로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런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는 최소한 없는 모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선 이런 장면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주 지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도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죠. 유동규 씨의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 가라면서 도주를 지시했다. 이게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 그리고 검찰의 어떤 의견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유동규 씨가 내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도망가라고 한 것 기억 안 나냐?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재판에서 물어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배탈 얘기는 안 했고 도망도 방법이겠네. 이 정도 위로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도 문제가 되는 발언은 아닙니까? 아주 법률적으로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도망가야 돼?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돼? 그러면 도망가. 그러면 교사범이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겠네.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또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어휘를 보면 법적인 어떤 이 경계선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21년 9월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유동규가 얘기하잖아요. 유동규 먹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긴급 체포당했어요. 그러면 유동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김용이 처벌받으면 본인에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산에 들어서 뭐 10일 있다 와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술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죠. 근데 이런 걸 과연 유동규가 지원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겠네. 이게 이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뭐 절반은 좀 인정하지 않는가. 그런데 아마 저런 내용은 본인들이 아무리 뭐 부인해도 제가 볼 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제가 좀 약간 본인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은 빼도 박도 못하면 사실은 일부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용, 정진상, 뭐 이재명 대표를 보면 어느 부분은 정말로 100% 인정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아주 뭐 하늘 손바닥 가르듯이 막 다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판결에서 인정이 되면 아마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질 겁니다. 아직 뭐 판결이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과 뭐 김용, 정진상 씨 측에서는 이 유동규 씨의 발언 자체의 어떤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제 예정됐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태용호,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취소됐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일정상 불가능했다라면서 그 보도의 내용을 일축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태용호 의혹의 여진. 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최고위원 리스크 중징계로 탈출하나. 먼저 김기현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 보면 알지 않냐. 오전 9시 40분부터 용산에서 공개 행보가 있었고 거기에는 이 최고위 멤버인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 다 있었다. 김재원, 태용호 때문이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 일축하고 나선 건데 여기에 뭐 당사자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고위 멤버 우리 김병민 최고 네.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취소한 거는 이 두 사람 때문 아닙니까?
일단은 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린이날에 또 맞추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거에 약속했던 용산공원의 어린이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저도 덕분에 최고위가 취소된 상황이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네.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워낙 당내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최고위원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의 여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뭐 김기현 대표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최고위원회에 대한 소집 권한은 당 대표가 갖고 있고 언제 월요일, 목요일로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때 중요한 시기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일정들을 조율할 수 있는 바 김기현 대표의 판단과 발언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당내 분위기가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이 지도부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재원, 태영호 중징계 그리고 지도부 내 이런 중징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 지도부에서 정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공감대가 있습니까? 네, 저도 저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에서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익명을 바탕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쓰곤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고위원들과 다 같이 모여져 있는 지도부회의에서 저런 얘기들을 나눈 적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징계에 대한 소명을 듣고 수위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징계를 줘야 된다,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다만 두 최고위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당내의 분위기 직면에 있다는 점에 최고위원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조속하게 관련된 일들 해결하면서 민생 정당 또 집권당으로서의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개된 대로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공천 관련 대화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쓴소리를 자주 하고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녹취록 내용이. 당윤리위는 태영호 의원이 내가 거짓말한 거다. 그 말을 당윤리위원회가 그대로 믿고 태영호 의원만 징계를 한다. 자칫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남기는 거다. 전현기 의원님, 유승민 의원의 발언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해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 의문을 품는 여당 지지자들조차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 얘기 동의합니다. 이거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을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오히려 궁금한 상황이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저희 민주당 보고 탈당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징계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거의 혼연일체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김용민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대통령실에서 시키면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엄청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태영호 의원이 아마 그냥 초선 의원에 불과했다면 해당 녹취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태영호 의원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꼬리자르게 했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공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두구육이 1년 나왔습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한테 큰 부담을 안겼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사법 리스크까지 범질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징계 수위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끔 국민의힘에서 잘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태영호는 죽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잊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당에서는 이 태영호 중징계론 등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전영기 의원이 징계 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걸 저는 봤습니다. 네, 무거울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 동료 최고위원이 징계 대상에 올라가서 유리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인해서 숱한 논란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윤리심판원 가동조차 되지 않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1심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렸지만 재심 청구하고 그 뒤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희대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의 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줬다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태영호 의원의 개인적인 녹취, 저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과 대통령실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들을 너무 과도할 정도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날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으로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지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 모두 함께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징계쇼 한마디 하신 건데 대로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인 거군요. 자, 안철수 의원도요. 이 태영호 녹취록을 두고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공천 개입이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판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일이다. 정무석께서 대통령을 막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발언까지 하셨었는데 그때 거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무수석이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우리 당이 내년에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본인은 다 잊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뒤끝은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진복 수석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했던 발언을 잊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면은 당 지도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좀 압박하려는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자진 사퇴가 가능할까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김재원 최고는 자진 사퇴의 가능성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셈법인데 정정하게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물러나면서도 일정 정도 다시 회복해서 예를 들면 당원권 1년이면 내년 총선은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총선을 나갈 수 있는 험지 출마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을 때 태영호 최고는 그럴 의중이 없어 보입니다. 네. 상당히 뒤끝 장렬하면서 만약에 1년 말하자면 징계 이렇게 했을 때는 총선 못 나가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아서 아마 윤리위의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줄 거냐, 예컨대 6개월, 8개월로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논의를 초기에는 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위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 두 분이 아니고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징계받을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보면 당 지도부에서는 그 두 사람이 혹시라도 돌발 발언 같은 걸, 돌발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자진 사퇴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은커녕 질이 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사설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 부부가 도쿄 만찬 이후에 50여일 만에 서울로 무대를 옮겨 친교 일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한일 정상 홈 만찬, 홈 파티, 윤스 계란말이.
윤스 키친, 뭐 윤스 계란말, 윤스 계란말이 그렇군요. 어제부터 양국 정상이 이 즐길 만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숯불 불고기를 포함해서 한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서울 만찬엔 윤 대통령이 요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숯불 불고기 다른 사람들은 노포에서 할 수 있지만 저는 MBS처럼 관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관저였습니다. 자, 한식 요리와 주류, 청주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마 기시다 총리가 저런 청주 계열의 술을, 사케 계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면 윤 대통령이 총리 부부에게 직접 계란말이를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요, 후보 시절에 계란말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뭐 달걀말이 정식? 달걀말이 정식. 네. 달걀말이 정식. 네. 자, 이거 뭐 좀 먼저 드시고 계십시오.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한일 회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상회담이랄지 뭐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서 주는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요리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 계란말이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진짜 전문적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맛인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맛도 있을 것 같고 뭐 김치찌개 이런 것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관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관저란 건 집안이에요. 집에서 이걸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친밀감의 표시라고 봐요. 우리가 일본에서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반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이고 환대를 하면 일본도 거기에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와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껄끄러운 어떤 주제들 독도랄지 아니면 해양 오염수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위안부랄지 강제징용 이런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물론 일부 해양 오염수에 대해서는 의제로 다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신뢰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사실 이제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란말이 드셔보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계란말이 말고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주는 고기, 무침 이런 거 많이 먹어봤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시는군요. 네, 고기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해줬던 거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한 번 해주고 안 해줘서 떨어지고 난 다음 옆에 있는 다른 참모가 있는데 그 맛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딱 한 번만 해주고 다음번에 또 가니까 그때는 술안주로 김을 주더라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먹고 오이시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궁금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의 일정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12년 만에요.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레 서울에 도착하면 현충원 방문 일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일정 가운데 경호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을 하겠다. 갑을병이 있는데 갑호, 대통령에 준하는 이런 경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저는 이 국립현충원 방문이 12년 만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 주신 그야말로 어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춤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면 셔틀 외교, 정상 외교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 즉 우리에 대한 존중을 마음 깊이 이제 표명하는 이제 아마 지난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서 자기 표현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무한한 어떤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못내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공식적으로 저런 공개 일정을 통해서 표명을 하고 또 아울러서 윤 대통령이 하셨던 이란 의원연맹 방문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어떤 항일 간의 관계, 정계의 정상적 복원 이걸 의미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또 기시다 총리에게 이런 위해 시도, 테러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포 이런 경호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가포 경호를 하게 되면은 방탄차도 나오는 것 같고 또 경찰 기동대가 곳곳에 배치가 되고 폭발물 처리반도 일정에 앞서서 모든 곳을 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의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의제 가운데는 한일 정상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겠지요. 지금 나오는 거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건 이겁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곧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건 만약에 IAEA가 이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래도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여름에 나온다고 하면 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뭔가 이렇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나올까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국민만의 불안감이 아니라 이른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괴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고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방류하게 될 때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이 정상회담 의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들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투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의제들 많이 녹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 지금 보니까 아까도 한일 의원들 만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원들 만나겠다. 야당 의원도 만나고 싶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 야당 의원들 만날 가능성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대를 받았는지도 사실 저는 아직 이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원내 쪽에 간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의 태도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응할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저는 따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한일 의원 연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한일 의원 연맹을 통해서 여야가 같이 모여 있는 그 의원 연맹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전용기 의원은 의원 연맹에 소속돼 있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전용기는 부르지 마라라고 할 가능성 때문에 저도 불러주시면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 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지쿠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3일이 저에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말 뉴스 A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